오늘 미국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는데 전체로 놓고 보면 글로벌 지수는 보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날 하락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상승 강도가 있긴 하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상하이 봉쇄가 좀 길어지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식시장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아니고 잘 버티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틀 연속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은 약간 따로 놀더니 그거 그냥 다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100가 깨졌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은 내려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이 불안하고 주식시장이 불안한 것 같은데 골드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대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다, 이렇게 뭐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일단 어제 경제지표 나온 것 중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 부분이 나왔거든요. 요거 좀 세부적으로 보면 BLS 데이터입니다. BLS 데이터 중에 이거 보시면 요게 그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억 6,340만 정도 되는데 미국이 그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가 1억 6,440만 정도 됩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고용돼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하고 실업 상태여서 고용을 찾고 있는 이런 상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2월 달에서 3월 달 넘어오면서 경제 활동을 하겠다라고 들어온 사람이 한 41만 8천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월 3월 넘어오면서 신규로 이제 고용돼 있는 사람 736만이 늘었고, 실업 상태가 늘어난 사람이 한 31만 8천 명 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고용 파트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을 놓고 보면 현재 43만 1000명이 고용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41만 6천으로. 그리고 제조업 파트가 6만 명으로, 그리고 비제조업 부분이 37만 1000명으로, 역시 비제조업 부분, 그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미국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죠. 역시 가장 큰 영역은 레저 산업 쪽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요건데요. 이것도 BLS 데이터인데, 요건 뭘 보려고 하냐면 요 부분입니다. 소득 부분인데, 그 민간 부분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이 보시면 약간 줄었습니다. 3월 달에 2월 비해서 0.1시간 줄었죠. 하지만 이제 시간당 임금은 올랐기 때문에 31.6달러에서 30.73달러로 올랐기 때문에 전체 소득은, 주간 전체 소득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부분, 물론 이게 이제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임금도 늘어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고용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주간 소득이, 그리고 고용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미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그 제조업 지수가 나왔거든요. PMI,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에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PMI 지수가 직전에는 58.6이었고 기대치는 59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57.1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 요 시기부터 요 시기가 경기 확장 국면이었거든요. 그 시기에 PMI 지수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50에 근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하다는 생각을 미리 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괜찮고요. 제조업 부분도 나와야 되는데, 이건 4월 초, 이제 곧 요번 주 월요일쯤에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전달 겁니다. 3월 3일자니까.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이게 어떻게 반응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세차기 밑으로 내려올지. 그러면 조금 시장이 충격을 받겠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징집을 하려고 한대요. 18세에서 27세 남성.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전선에 투입돼가지고, 어제 그 뉴스 보도에 18세 아이 사망한 그 러시아 군인이 나왔다는 걸 보고 참 슬펐습니다. 젊은 아이들, 우리나라들 18세 하면 지금 고3, 고2 뭐 이러잖아요. 고3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아이들이 지금 뭘 알겠습니까? 야, 이런데 푸틴이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다네. 야, 이게 지지율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러시아 사람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하르키우 위에, 여기거든요. 러시아 땅이에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경계선인데, 여기에 전날에는
군수 창고가 폭발했다고 나왔거든요. 이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 쏴서 군수 창고를 폭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거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이게 자기네가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번토 연료 창고 공격 주장을 부인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거는 유류 저장소, 헬기가 2대 들어가가지고 이 유류 저장소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폭파시키는 그런 장면도 실제로 촬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헬기가 들어와서 공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자기네가 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확전을 하겠다기보다는 여기에 군수하고 보급 창고가 있는 걸 다 부셔가지고 이 하르키우나 수미 지역 이런 쪽에서 계속 보급되는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영국의 디펜스 인텔리전스에 나오는 그 전황도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이쪽에서 북서부 있는 지역하고 이쪽에 있는 북동부 있는 지역하고 우크라이나가 전부 다 깨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있는 게 포켓 형태로 잡혀 있거나 북서부도 포켓 형태로 잡혀 있어서 러시아군들이 상당히 대규모의 그 포로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수미 지역은 아예 그 탈환을 아예 못했고 여기 이제 하르키우 밑으로 이렇게 이지움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이 이지움 지역이 주요 지역인데 여기 동부 쪽에 돈바스 지역하고 연결돼 있는데 여기도 탈환이 제일 안 돼가지고 여기 있는 군수 창고를 부심으로써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공격 이런 것들이 세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헤르손 지역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지도가 잘 안 보이는데 이 헤르손 지역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는 여기 강폭이 좁은 요 지역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끊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여기를 끊어버리면 여기 안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완전히 갇히는 거죠. 완전 포로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를 뚫리게 되면 이 여세를 몰고 밑으로 와서 여기 크림반도까지 다 밀고 들어올 기세로 보이니까. 그리고 오데사에 상륙하겠다고 하던 군함들은 전부 다 물러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병력을 이쪽으로 밀어가지고 일로 다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마리우폴이 함락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동부 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전체적인 전황을 생각해보면 이게 전쟁 협상이 빨리 끝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 말씀드린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이 뭐 한 700조 정도예요.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군사 전문가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다른 소식통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해석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그 기관 시설이나 건물들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어디서 받아내냐, 러시아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그걸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영토까지 뺏기면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러시아는 병력 조달이 어렵고 그다음에 군수물자 조달이 어려운데 서방 지역에서 우크라이나한테 계속 그 군수물자들은 조달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또 참전하겠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안에서 그 자기 영토를 뺏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건 우크라이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크라이나도 결과적으로는 빨리 협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규모로 자금도 소요됐고 군비도 소요됐고 많은 그 젊은이들의 사상자가 생겼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별다른 거 없이 협상이 된다면 푸틴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협상이 녹록지 않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 징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그 법상 국내법상 징집병은 해외로 파병할 수 없는데 모병제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자원 입대해서 직업군이 된 사람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데 징집된 사람들은 해외로 나갈 수 없답니다. 징집된 이런 사람들을 해외로 내보려면 그 계엄령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 계엄령은 아직 선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징집돼 있는 병사들이 있는데 그 징집 병사들이 아니 자기 계약서는 나는 징집됐는데 왜 계약서가 모병으로 돼 있어라고 해서 그거를 바꿔달라고 반대하고 막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고 하여튼 러시아는 결과적으로는 이 명분이라고 할까요? 명분이 없는 전쟁이 진행되면서 군인의 사이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휴전 협상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분을 잠깐 얘기할 건데요. 이거 서부 텍사스 중류거든요. 급등해서 올라왔다가 바이든이 한 방 때리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이거는 천연가스인데 이건 미국 지역 천연가스 가격 움직임입니다.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계속 유럽으로 실어 날르고 있는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좀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거는 유럽 지역의 천연가스 기준 가격이거든요. 이걸 보면 급등했다가 이제 최근 급등세가 그나마 좀 둔화된 상황입니다. 뭐 카타르 얘기도 나오고 막 사방에서 막 천연가스 갖다가 유럽 쪽으로 부으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러시아는 루블화로 결제를 무조건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안 하면 잠그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4월 1일에 잠그진 않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도 가스를 완전히 막으면서 자금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거기서 루블화가 아니고 최소한 달러나 유로를 받아야만,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밀 가격 폭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폭등했다가 일단은 그 강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이 가격 상승세가 높긴 합니다. 다만 제가 이걸 쭉 보여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의 그 점선으로 돼 있는 게 빨간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이 파란 게 PPI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밑에 있는 실선으로 돼 있는 것들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있죠. 이 올라가는 각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얘가 빨라지니까 여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이 올라가는 강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이렇게 빨라졌다가 여기 빨라졌죠. 이렇게 그 물가 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강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굉장히 급한 가격으로 올라가다가 살짝 옆으로 눕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여기서 올라오는 추세,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강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이게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 올라가는 강도가 살짝만 둔화돼도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그 원자재와 관련된 각종 이 가격 추세가 급등했잖아요. 이 급등한 패턴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여기서 보듯이 원자재 가격이 PPI나 CPI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밑으로 세차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나 이런 쪽에 급등하게 만드는 이슈를 바이든이 그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거나 혹은 여기 이제 전략 비축률 방출했죠. 한 달에 100만 배럴씩, 아니 하루에 100만 배럴씩 6개월간.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확인 안 했는데 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생산하는 게 300만 배럴입니다. 하루에 일간. 그런데 100만 배럴을 하니까 3분의 1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간 43만 배럴로 3만 배럴이 추가로 늘어났죠. 한 130만 배럴 정도 추가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러시아의 나머지 한 170만 배럴이 추가로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전 세계가 전부 다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석유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막 쥐어짜여져 있던 어떤 그 석유에 대한 수요가 완화되면서 급격히 내려간 거거든요. 유가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올라가는 강도가 느슨해질 거라는 거죠. 이 올라가는 이 추세가 살짝만 꺾여서 약간 옆으로 눕어도 이렇게 올라가는 강도가 살짝만 눕어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아래로 세차게 내려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은 굉장히 심각해서 고통스럽거나 우리가 앞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유가나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곡물가나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상승 강도가 떨어져 버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공급자 물가 지수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세차게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올 여름, 가을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런 패턴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초반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던 그 연준이, 예를 들면 지금 5월달, 6월달도 뭐 빅스텝을 2번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1%가 2달 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오던 게 여름께 지나면서 그런 강도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럼 그런 압력이 일정 부분 강도가 떨어지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반응이 되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상황이 해결되면서 경제에 대한 활력도가 좀 많이 올라가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에 가장 빨리 엔데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인가요? 어젠가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무슨 조건이 맞으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걸 제외하고 뭐 대부분 전반적인 걸 다 해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오늘 뉴스 보도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여름께가 되게 되면 경제의 활력도가 우리가 직전 2년에 생각했던, 그리고 지금 위축되어 있는 이런 심리적 반응을 약간 뒤집을 수 있는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문제는 제가 예측한 대로 움직인다면 뭐 여름께, 가을께 이렇게 되게 되면 주식시장은 이제 반등을 해서 계속 올라갈 건데, 문제는 주식의 정점이, 즉 경기 사이클의 정점이 어느 시점에 맞춰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해소될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공포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해결돼서 주가가 막 밀려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시점에 그러면 어느 시점이 정점일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생각해도 되지만, 근데 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예측이 잘 받는 게 사실 일드 커브의 움직임이 가장 반복적으로 예측이 잘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경기 수축 국면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통스러웠고 공포스럽긴 한데, 시간이 지나서 긍정적인 패턴으로 마음이 싹 바뀌었을 때, 그때는 경계감을 두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언제 주식 포지션을 완전히 정리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